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인 아나운서인데요. 오늘은 YTN의 윤준건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준건입니다. 처음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뭐 오늘 청취자 여러분이 또 이렇게 들으셔서 야, 이 굉장히 좋다. 그러시면 또 이 YTN 라디오 그 말씀드리겠구나. 라디오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또 진짜 오늘 윤준건 아나운서 너무 좋다. 그럼 저희가 이제 PD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한번 이 잘해보겠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가 들으면 안 되는데 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 얘기해놨대요. 예.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먼저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이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겠다면서 감찰에 착수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와 관련해서 경찰관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네, 감찰 결과 112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중대한 과오를 발견했고 사고 발생 이후에 경찰의 대응 상황 파악 과정에서 총리실의 허위 보고까지 이뤄진 것으로 발표했는데요. 경찰이 참사 발생 1시간 전에 긴급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또 아울러 경찰은 인근의 다른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참사 현장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소명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도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조실은 또 경찰수사본부가 경찰관을 수사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직 감찰 조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수사 의뢰부터 한 이유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대상자들의 진술이 모순되고 충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찰이 허위 보고까지 한 게 밝혀졌는데요. 이로 인한 파장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엄벌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좀 바라고 싶은 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처벌과 엄벌이 됐을 때 이게 공무원 사회가 복지부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 오히려 과잉 대응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봅시다. 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 예를 들면은 홍수의 기미가 있을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 교통 통제하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그 불편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 불만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과잉 대응을 하는 사람들은 칭찬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칭찬이 아니라 격려하고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모범적인 표상으로서 이 얘기를 자꾸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물론 순간적으로 짜증은 날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도로들을 가니까 이게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송 지하차도처럼 귀중한 10여 명의 목숨을 잃는 이런 거를 막을 수만 있다면 저는 과잉 대응은 오히려 장려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서울시에서 재난 문자 문제로 해가지고 과잉 대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 공무원한테 예를 들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니 이러면 안 된다. 오히려 이 공무원을 칭찬해주고 북돋아줘야 된다. 사실상 미사일을 쏜 거는 맞고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간 것도 맞고 보내야죠. 그렇게 해서 손해나는 거 그래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일 터지는 것보단 전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이 터질 바에야 과잉 대응하는 게 오히려 저는 낫다.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한 내용인데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에 자신과 관련한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했습니다.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남 요청 등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게 기존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에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번복 진술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라며 이 검찰 수사를 맹비판했습니다. 또 저번에 변호사비 대납 소설도 망하지 않았느냐. 아마 이번 방북과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서 잘 안 팔릴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가 왜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전 부지사의 가족들 입장이 있으니까 그 입장을 한번 들어봐 달라라고만 답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최근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를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이 탄원서에는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서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해 강압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왜곡 수사를 하고 있다. 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과 수해 늑장 대처로 무능한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자 또다시 정치 검찰 카드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정치 수사 또 왜곡 수사이지만 당당하게 모든 사법적 절차에 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의 강압 수사 결과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찰의 강압 수사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검찰 측의 얘기는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또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는 여기서 판단하기는 전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뭐 소설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또 어느 정도 왜냐하면 사건 관련자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 사건 의혹 관련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 있어서의 방어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는 법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현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어제 우리가 NBS 여론조사 얘기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예. 7월 17일부터 19일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응답률은 16.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중지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23% 나왔어요. 예. 예? 근데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이게 대통령 지지율을 가리려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본인들이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면 진짜 뭐 야 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추측이라도 할 수 있는데 본인들 지지율은 23% 나오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좀 이 아주 이 굉장히 당혹스럽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단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과도하게 이것을 정치 수사와 정치적 의도라는 것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앞서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나온 것도 오늘 또 나왔잖아요. 예, 오늘 또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서 33%를 기록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8일에서 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3%, 또 부정평가는 58%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긍정, 부정평가 모두 직전인 7월 둘째 주 조사보다 1%포인트씩 오른 건데요. 긍정평가 이후로는 외교가 32%로 가장 많았고요. 또 부정평가 이후 역시 외교가 12%로 가장 많았고 경제, 민생, 물가가 9%, 독단적, 일방적이 8%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국민의힘이 33%, 더불어민주당이 30%, 또 정의당이 3%로 조사됐는데요.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하고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2%포인트씩 내렸습니다. 한편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비율은요.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라서 32%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4.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자, 한국갤럽이 예.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수치는 사실상 지난주와 크게 변함이 없다. 또 양당 격차나 추세 또한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오차 범위 내의 움직임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무당층 비율은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요. 저는 2015년 7월 넷째 주에 그 여론조사를 한번 상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제가 2015년을 왜 얘기를 하느냐. 2016년에 20대 총선이 있었어요. 근데 왜 21대잖아 지금. 근데 왜 2015년 얘기를 하지? 왜 그러냐 하면은요. 2020년에 있어서의 총선은 일반적인 선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왜? 예. 코로나가 일단 덮친 상황에서 그러면 국기 결집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국기 결집 효과라는 게 뭐냐면 불안하니까 이 국가의 기대려는 정부의 기대려는 마음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예. 국기 결집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어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탄핵 그 충격이 쭉 유지가 되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탄핵이라는 게 솔직히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인데 중요한 건 그 엄청난 충격이 당연히 가시지 않죠. 예. 이 두 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 선거로 그거를 기준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 그래서 제가 2015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 2015년에 7월 넷째 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뭐냐면 32%예요. 무당층이. 예. 예? 무당층이 32%고 차이가 있다면 이때보다는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아요. 이때 21%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30%인가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역시 같은 한국갤럽 7월 넷째 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32%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1%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과거는 생각을 안 하고 야, 이 무당층이 점점 늘고 있구나. 이러면 이제 특히 이제 여기에 굉장히 흥분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신당 추진 세력들입니다. 예. 야, 맞아.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서면 우리 이거 대박 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항상 그래왔다는 사실을 제가 좀 상기시켜 드리려고 2015년 7월 넷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2015년. 그러니까 지금 유달리 무당층이 막 급속도로 늘고 있다. 전무후무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예. 항상 총선이 다가올수록 특정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이 선거 전략상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하는 시기가 있고 예. 그 지지 기반 위에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아직은 외연 확장을 추구하는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핵심 지지층을 바라보는 그 정치를 많이 하고 예. 그러니까 중도층은 무당층은 점점 늘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이번이 뭐 올해가 아니라 요새가 이게 양당에 대한 어떤 게 유난히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당층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다. 제가 예.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당층이 32%인 게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옛날 거 잊어먹으면 뭐 대단하다. 근데 예. 과거에도 그런 경우는 엄청 많았다. 예. 이 말씀이죠. 예, 과거와 비교했을 때 특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많은 공분을 샀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18일에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교사가 교단에 선 지 얼마 안 된 신규 교사이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야기와 함께 특정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가족이 숨진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취지의 글이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겁니다. 숨진 교사가 학폭 때문에 양쪽 학부모에게 시달리다가 교육청에 불려갔고 저 학부모 가족이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라는 내용과 함께 해당 학부모가 사는 아파트 거주지를 언급한 건데요. 이 삼선 국회의원이 그래서 거론된 아파트에 사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이 재학 중이지 않고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통해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터넷에 최초로 올렸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오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한 해당 여성은요. 이날 눈물을 흘리면서 한 의원에게 선처를 구했다라고 한 의원실은 전했는데요. 그러나 한 의원은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되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유포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도 곧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추측성 정보들이 퍼지는 과정에서 루머가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학교 폭력을 담당했던 선생님이었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학교 측은 밝히고 있죠.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였다 이런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게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일단은 두 부분인데요. 하나는 교권이고 하나는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인데 한기호 의원의 명예훼손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해당 학교의 입장도 뭐냐면 무리한 억측과 기사 댓글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거는 사자 명예훼손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뭐 저는 이건 개인적인 추론입니다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명예훼손 특히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명예훼손은 상당히 엄벌에 좀 쳐야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된다면 피해자는 피해만 받고 가해자는 일반 명예훼손처럼 뭐 벌금 정도 만일 끝난다면 이건 너무나 이건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을 좀 엄격히 다뤄야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정보를 사실로 믿어요. 하지만 정보와 사실은 다르거든요. 정보를 사실로 확인해 줄 수 있는 직업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 밖에 계신 PD님이나 기자님들 이런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존 언론에 계신 분들은 이 정보를 사실로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일반 유튜버라는 사람들은 정보를 사실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크로스 체킹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보를 마구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기회로 이 유튜브가 지금 방송통신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논의를 활성화시켜서 유튜버에 의한 허위 사실이 나왔을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부분과 다르게 좀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한번 이제는 사회적 공론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교권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이 교권 얘기했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권 추락이라고 얘기했는데 추락할 교권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학생 인권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 인권만 중요하게 된 것은 아닌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선생님들의 권리라는 거. 저는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서울 모 구에 있는 선생님 학생한테 맞을 때 아동학대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맞으면서도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기사를 읽고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으로 아플 때 아프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의 교육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선생님 문제와 그리고 폭력을 당한 선생님의 문제 이러한 것들의 원인을 철저히 밝혀서 제가 볼 때에는 상당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생님들이요 지금 제가 아주 친한 기자가 있어요. 그 예. 기자의 누님이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거의 다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런 방어 기저 없이 학생들한테 그냥 시달림을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시달림을 당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데 누가 하고 싶겠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인성교육이 오히려 더 안 되는 거 아닌가. 선생님은 욕을 해도 가만히 있는 존재. 선생님을 때려도 소리도 못 지르는 존재라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무슨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이거 우리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예.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를 키운다 말로는 하는데 그 미래 세대들이 그들이 살 수 있는 미래의 시대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아주 궁금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기회로 해서 이 선생님들의 권리 제가 선생님들의 권리만 살리자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인권은 선생님의 권리나 학생들의 권리나 똑같아요. 균형을 찾아야죠. 예? 한쪽만 강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쪽의 인권이 무시되는 게 그게 무슨 인권입니까? 예. 저는 이번 기회에 돌아가신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예. 그리고 지금 온갖 트라우마와 이 육체적인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는 선생님을 위해서라도 저는 철저하게 정말 이 문제를 파헤치고 그 원인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좀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히려 더 어두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생님들도 인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학생들이 갖게 만드는 게 그게 인권교육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교권 회복의 필요성 또 정보와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 내용은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방식으로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오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고 설명했는데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명 표결로 처리하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도 기명 표결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다면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혁신위는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의 공직 및 당직 수행, 또 개인 비리에 대한 상시 감찰, 코인 등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인 자산 감찰, 시민 감찰권제 도입, 또 현역의원의 평가 기준에 대한 도덕성 비중 강화 등도 혁신안으로 내놨습니다. 또 당을 향해서는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는 낡은 정당, 무능한 정당 등의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안을 내놓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안을 내놓은 건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한 얘기죠. 전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예. 진짜 필요한 거는 기명 투표하고 이거는 자기네가 뭘 좀 숨기고 싶을 때에는 꼭 예. 무기명 투표를 해요. 네.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가 않는 거죠. 본인들도 제가 볼 때 좀 창피할 거예요. 아마 근데 모르죠. 정치인들이 워낙 이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예. 창피한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연한 얘기를 지금 끄집어낸다는 거 그래도 지금이라도 얘기하는 게 낫겠죠. 예. 이거 당연히 기명투표해야죠. 아니 저 국회에 가면 이 커다란 전광판 있거든요. 예. 거기 이제 누가 찬성받는 저거 하니까 자신들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은 예. 이거 기명투표해야 됩니다. 예, 이거 바꿔야 돼요. 저 민주당 왜 자기네가 원하는 거 다 단독으로 하잖아요. 예. 이거 단독으로 해야죠, 이것도. 이런 거 단독으로 하면 칭찬받을 겁니다. 야, 단독이 이런 측면이 있었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잠깐만요. 예. 지금까지 YTN의 윤중건 아나운서와 함께했고요. 예. 아주 차분하게 아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주
이 감명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다음에도 뵐 수 있기를.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자기의 방송을 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윤중관 아나운서.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